안녕하세요. 순천시민대학 영어로 배우는 세계사 강사 김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았는데요. 이제 뭐 지금이 9월이니까 9개월 전이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런 건 상상도 못 했는데, 이제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새로운 세대가 했나 보다라고 이제 또 서서히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또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는 이게 그 제목 그대로 영화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배우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결국은 한 인물의 이야기, 혹은 이제 뭐 그 인물이 그 인물들과 겪게 되는 갈등, 또 뭐 극복 과정, 뭐 시대와 인물,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이야기가 결국 영화일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역사물은 그 역사적 그 배경을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감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영화를 통해서 반대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고 딱딱하고, 또 그다음에 뭐 외워야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좀 그 기존의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그 역사를 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나, 접근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서 마련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맛보기 강좌로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요, 마지막 군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마지막 군단이라는 영화는 그 서로마 제국의 멸망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됐지만 2007년에 그 제작된 영국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더그 레플러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네, 뭐 더그 레플러라는 감독이 뭐 드래곤 하트 2, 뭐 부기맨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런 영화를 보지는 못해서, 일단 마지막 군단이라는 영화는 이제 그 일단 전쟁 씬이 굉장히 뭐 방대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고대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머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그 여전사, 굉장히 매력적인 전사가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 배우한테 그 좀 매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그 소로마 제국의 멸망과 관련된 영화가 많이 있지만, 이제 제가 선택한 영화가 바로 이 마지막 군단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서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 군단을 가지고 오늘 이제 소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이 영화에 이 그 강좌에 좀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일단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시고 이 예고편을 통해서 좀 그 영화나 혹은 이제 이 수업에 대해서, 이 강좌에 대해서 이제 흥미와 또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knows the legend of the sword in the stone. But no one knows how it all began. He was the last emperor of Rome. Time is your boy, and is your Caesar. Caesar. And when the empire fell, the only hope
영화 맛보기에서 이제 보신 분은 보셨을 거고 놓치신 분은 놓치셨을 건데 이제 엑스칼리버가 등장을 했죠. 근데 이 엑스칼리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칼리버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영화의 간략한 줄거리를 보면요. 이제 그 로마의 그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라는 마지막 황제가 12살에 즉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게르만 용병 대장이었던 오토 아케르가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 황제의 부모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황제를 이제 나폴리에 있는 한 섬에 이제 그 유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에는 그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황제가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이제 유배되었다. 그리고 뭐 그 이후로 생사는 잘 알 수가 없는데 511년까지는 생존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안다. 뭐 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영화에는 이제 그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를 해서 오렐리어스라는 그 장군이 이 그 소년 왕을 구출을 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브리타니아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민족들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그 브리타니아에서 이제 수많은 그 이민족들과 싸움을 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숫자가 뭐 1000대 1도 안 되니까 이제 그 군사를 모집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다 좀 일반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 농부들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쪽에서 찾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제9군단이라는 그 군단인데요. 이건 실제로 이제 있었던 로마의 군단인데 흔적을 알 수가 없는, 어떻게 되었는지 흔적을 알 수가 없는 그런 한 군단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군단이, 제9군단이 그 브리타니아에서 이렇게 그 평민화 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용맹한 군인으로 만들어서 이 전투를 벌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오토 아키르가 이제 그 로물루스를 몰아내게 되는가? 그 다음에 왜 로마가 그 거대했던 제국이 이렇게 쇠퇴를 하고 이제 새롭게 유럽이 형성되게 되는가? 이런 그 역사 이야기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전에 우리 가장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통치자, 그다음에 가장 훌륭한 영웅, 그러면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를 들 수가 있겠죠. 게르마니아를 한 번도 정복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율리우스 시저가 게르마니아를 정복을 하게 되고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이제 원로원과 대치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브루투스라는 양자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권력을 잡을 것이냐. 근데 그때 이제 가장 유력했던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졌던 그 살라미 해전에서 이제 이제 이집트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율리우스 시절을 왜 암살했느냐, 언론과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진압을 했던 것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는 사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그 누이의 조카인데 나이도 어렸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그런 인물인데 이제 뭐 이 사람은 나이는 어렸지만 이제 원로원에 쫓겨서 이쪽 저쪽으로 뭐 이렇게 단지 돌아다니게 되면서 좀 정치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이제 그 발톱을 감추고 있는 사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를 제거를 하고 이제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로원에는 나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시민에 불과하다. 나는 프린캡스라고 부르다오. 제1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원로원에서는 정말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이는 이제 존엄한 자라는 그 뜻이 되겠죠. 나중에는 이제 결국 원로원과 그 평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인 호민관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요. 끝까지 자기는 황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카이사르라고 부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황제라면 카이사르 이렇게 부르게도 되고 황제하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도 부르게도 되고 임페로토로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어찌 보면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소로마의 역대 왕들의 계보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소로마 황제의 계보를 보시면 아우구스투스로 출발을 해서 여기는 존엄한 자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우리가 뭐 몇 사람은 알고 있는 뭐 네로 황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르바부터 시작을 해서 16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이 시기를 보고 이제 로마의 전성기인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인데 꼭 평화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평화와 번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로마의 평화와 번영 이 정도로 번역이 돼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때는 굉장히 변방이라든가 변경 국경이 수비도 굉장히 견고했고요. 로마의 정규군들이 수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속교들도 되게 좀 잘 로마 시민화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게르만이라든가 이런 이민족이 침입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좀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이제 국내 치안도 굉장히 확립이 되어서 교통과 물자, 뭐 교류도 활발했고요. 그러다 보니 도시가 굉장히 번영을 해서 문화가 아주 발달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보시면 좀 대중문화들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로마의 목욕탕 뭐 이렇게 보면 이 목욕탕은 단순히 목욕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연회장도 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는 카페 같은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서 회합도 하고요, 뭐 공연도 볼 수 있고 하여튼 모든 문화를 다 향유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대중 목욕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다시피 이렇게 원형 경기장 이런 것도 아주 대중들을 위한 여기서 뭐 빵을 던져주고 막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시민들한테 뭐 이렇게 로마의 시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런 원형 극장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로마 하면 또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길이죠. 이 길은 대단히 견고하고 이제 잘 발달되어 있는데 되게 로마의 종교군을 보면 이 편성이 되게 특기병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건축가들 전문적인 이런 사람들이 군인이었는데 먼저 이 사람들은 어떤 지역을 정복할 때 먼저 이런 공병들이 나와서 길을 먼저 닦았다라고 해요. 길을 닦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출격을 하고 또 뭐 성벽을 쌓고 출격을 하고 이런 형태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로마의 문화라고 하면 이 수로를 볼 수 있죠. 지금 밑에 그림에 보면 로마 시내 안에 물을 보급할 수 있는 가뭄이나 가뭄이 들어서도 물이 끊이지 않게 이렇게 이제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수로가 되겠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그 경사가 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지간한 가뭄에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런 시설들을 했는데, 이런 지금 움푹 패인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다 이렇게 튼튼한 다리 모양으로, 요거는 이제 팍스 로마나 시기에도 이 군인들이 이런 다리를 건설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수로 안에는 되게 물탱크, 저장 물탱크 안에는 수문이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수문이 하나는 뭐 그 귀족, 즉 지배층들, 그 귀족들의 그 집으로 가는 수로 수문하고, 뭐 이제 뭐 아까 같이 목욕탕이나 그런 데로 갈 수 있는 거, 그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광장으로 갈 수 있는 물인데, 이제 가뭄이 들어서 혹시 이제 그 물이 마르게 되면 마지막까지 그 닿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광장으로 들어가는 수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광장의 물은 로마 시민 누구나 와서 사용을 하는 그런, 그 어찌 보면 그 우물, 거대한 우리 옛날 우물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광장에 나오는 물입니다. 자, 근데 이런 그 로마의 문화가 되게 발달했던 시기였는데, 요게 이제 바로 한 200년간의 로마의 전성기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코모두스라는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제거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뭐 이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민족들이 국경을 넘어오게 되면 이것을 막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군인들의 권력이 상승하게 되고 원로원하고 당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속주에서 이제 그 좀 왕처럼 군림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속주에서 들어오던 세금들이 제대로 거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폐의 질도 악화되고요. 이제 화폐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뭐 금화, 은화면은 실제로 이제 뭐 10만 원짜리면 10만 원어치의 금이 함유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재정이 안 좋다 보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면 아무래도 이물질이 많이 섞이면서 화폐의 질이 악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건수를 달아보니까 이거 좀 부족해. 그래서 나 이 화폐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이런 그 좋지 않은 화폐가 많이 유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화폐를 안 받는 곳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이런 혼란한 시기에 이제 그 septimius severus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코모도스가 죽고 나서 이제 조금 특이한 왕이었잖아요. 코모도스가 막 좀 정신질환도 앓고 있었고, 좀 그러고 나서 로마가 이제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수습을 하고 나서 군사력과 재정을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베루스 왕조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베루스 왕조는 이후에 이제 그 사산 왕조 페르시아하고 맞서고, 또 이제 그 내부적인 그 수많은 그 모순들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면서 제국의 위기를 극복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내부의 여러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 정복의 시대가 끝나고 수비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수비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정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내가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해야 되겠다라면 계획을 짜죠. 그리고 계획을 짜서 몇 날 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어디를 정복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짤 수 있지만 수비는 아니죠. 언제 어느 때 누가 공격이 올지 모르는 상태로 수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그 재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수비 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그 힘든 그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이전에 로마 정규군은 굉장히 대우도 좋아갖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것들이 이런 제도가 별로 이제 로마가 좀 이렇게 그 부패하다 보니까 그 군인한테 주는 월급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좀 메리트가 없는 계층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정규군은 원래 굉장히 그 체격도 좋아야 되고 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 글씨를 아느냐 모르냐 이런 것도 봤으면 굉장히 좀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막 누구나 다 군인이 될 수도 있었고, 오합지졸들이 모인 형태, 그런 형태로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국경 그 주변에 있는 그 속주들의 용병을
쓰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근데 그 용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충성심도 없고요. 애국심도 없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오면 자기가 살려고 하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도 이제 게르만 출신의 오토 아키에르라는 용병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요. 그리고 이제 그 속주의 형태를 보면 거기에 가 있는 총독들이나 또 일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대농장 체계가 콜로나투스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이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걷는 형태의 그런 이제 그 농업 생산 형태로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뭐 어떤 물품을 많이 생산을 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속주는 속주들대로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것이 유입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유통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도시 전체가 이제 그 비생산적인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런 속주들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원래 그 박스 로마나 시기에 이 길들여진 시민들은 그냥 놀고 먹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쟁력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보다는 소비 형태로 가는 그런 도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정치하고 군사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속주들에 있는 어떤 군인들이 이렇게 그 권력을 다투게 되는 그런 좀 어찌 보면은 이제 뭡니까 그 중국의 이제 그 제자 백가 시대 뭐 이런 형태의 그런 대혼란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시기. 어찌 보면 우리 고려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통일신라와 그러니까 통일신라에 난립했던 그런 호족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62대, 63대 그 그라티아누스와 뭐 발렌티아누스 이 시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훈족이 서쪽에서 이동을 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강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훈족은 흉노족이죠. 흉노족의 일파인데 천하의 진시황도 가장 두려워했던 게 흉노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만리장성이었고 이제 뭐 한나라라든가 이런 나라가 들어서게 되면 좀 이제 대처 방식이 적극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제 막 뭐 한열마라든가 이렇게 좀 훌륭한 말들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훈노족을 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훈족들이 이제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동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주변에 살고 있던 고트족들이 서쪽으로 또 이제 이를 피해서 이제 다뉴브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 반달족들을 볼 수 있어요. 반달족들, 그 다음에 프랑크족들, 부르근트, 뭐 이런 부족들이 아주 그냥 로마의 국경을 넘어서 라인강을 건너서 이렇게 로마 이제 내부로 막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전까지 이제 게르만족들은 되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라인강 주변 쪽으로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용병으로 쓰게 되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좀 이전하고는 좀 달라지게 되는 형태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족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로마가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기를 지금 오른쪽에 지도를 잠깐 보시면 2세기 때 로마 영토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로마가 이제 동서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좀 더 이때는 이민족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좀 두 명의 황제가 분할해서 통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동로마가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는 서로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보실 부분은 바로 여기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해서 이제 1000년 동안 더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여기는 지금 그 살구색 부분을 보시면 비잔티움 제국령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스칸디나비아 반도하고 여기 이제 브리타니아 쪽 지금 영국 쪽이죠. 여기를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아니죠. 밑에 여기 살구색 부분 여기 지금 여기 부분까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방대한 이 지역에 보시면 훈적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 지역으로 소로마의 국경을 넘어온 이제 게르만족들이 여기에서 게르만족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한 부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게르만 어를 사용하는 그런 어족들 요걸 통틀어서 이제 게르만족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부르근트족이나 프랑크족들이나 이런 민족들이 로마 내부에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왕국들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래서 서고트, 동고트 해가지고 서고트 왕국, 반다르 왕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런 나라들이 다 없어지고 로마에 흡수돼 버리죠. 그러고 나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것이 이제 프랑크 왕국이고 이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가 동서로 분리되게 된다. 여기를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계속 보시면 이제 군인 황제 시대가 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세베르스 알렉산더를 보시면 이 사람은 페니키아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이제 로마가 좀 혼란스러웠을 때 법학자를 등용을 한달지 이렇게 하고 문치를 좀 실시를 했고요. 페르시아 를 막아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게르만족의 반란을 진압하다가 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다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이제 세베르스 왕조가 끝이 나고요. 이후로는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그야말로 난무하는 그런 대혼란기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가 등장을 하죠. 이제 우리 지금 보시면 군인 황제 시대는 대개가 페르시아하고 게르만족이 계속해서 침입을 했고 콜로나토스가 계속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쇠퇴했고 생산력은 저하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각 속주별로 자급자족 형태로 가니까 생산 유통도 마비가 됐고 그리고 통화가 혼란되는 아주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시기가 그래서 굉장히 좀 백성들의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시민들은 살기가 힘들었던 그때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메리아누스 황제의 친위대장입니다. 근데 이제 황제가 암살되고 나서 군인들이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동하고 서로마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4분 체제로 가자. 그렇게 해서 황제 2명에 부제가 2명.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권력을 가진 건 황제고요. 부제는 이제 뭐 좀 국무총리 정도의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개의 분할 통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나뉘게 되는데요. 동로마를 보시면 지금 뭐 트리키아, 마케도니아, 뭐 이집트, 이게 소위 말하는 오리엔트 지역입니다. 이쪽이 동로마, 아까 우리 보셨죠?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갈리아, 에스파냐, 북아프리카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서로마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실 부분이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시기는 이미 이제 로마가 다 기울고 군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역시 아버지가 황제를 죽이고 왕으로 즉위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도 이제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이제 추방당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토 아케르는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헤룰리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래 있었던 스키리족하고 이주인 훈족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의 용병대장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오레스테스하고 경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이제 오레스테스는 누구냐면 로물루스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보시면 황제를 제거를 하고 오레스테스가 자기 아들 로물루스를 황제로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76년에 보시면 오레스테스를
오타키르가 죽여요. 죽이고 나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그 나폴리 한 섬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로마의 왕을 칭하게 되는데요. 뭐 이제 이렇게 그 문명화된 고도의 문명화된 로마를 통치를 한다는 것은 뭐 조금 이민족으로서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 동로마의 섭정을 받으면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 그 동로마 황제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늘 보시게 될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얘기인데요. 이제 그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는 그 나폴리만에 있는 그 뭐 루클라눔이라는 섬에 유배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유배되었고 최후는 모르고 그다음 517년까지 511년까지 살았다. 뭐 이런 내용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그 상상력을 가미를 해서 그 루클라눔에 유배되어 있었던 그 아우구스투스를 이제 그 오렐리어스라는 장군이 동로마에서 보냈다는 그 여전사와 함께 그 이제 탈출을 시키게 되는데 루클라늄이라는 이 섬에 이제 그 엑스칼리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엑스칼리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탁의 기사의 엑스칼리버가 아니고 그 율리우스 시저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 율리우스 시저의 칼도 역시 그 엑스칼리버처럼 그 주인이 발견하지 않으면 뽑히지 않는 그런 칼인데 이제 로물루스가 이 칼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을 가지고 이제 그 섬을 탈출을 하죠. 그래 탈출을 해가지고 브리타니아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로마사를 우리가 보셨고요. 이제 영화를 보실 건데 영화를 보시기 전에 잠깐 간략하게 출연진들만 보고 넘어갈게요. 주연은 그 콜린 퍼스라는 그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아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배우예요. 이 지금 최근에 개봉되어 된 그 시크릿 가든에도 그 출연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아치볼드 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대저택의 소유자이고 굉장히 엄격하게 그 이모부로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리 포핀스라는 영화에도 나오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뭐죠? 저 아카데미 그 시상식에서 우리 그 기생충하고 막 그 경쟁을 벌였던 세계 1차 대전 이야기 1917년 거기에도 출연을 한 그런 명품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시와라 라이라는 그 배우인데요. 이 미라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 미라는 그 이제 동로마 황제가 보낸 그 이제 그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제거하라라고 이제 보낸 그런 이제 뭐 여전사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인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고혹적인 그런 멋이죠. 굉장히 뭐 그 고난이도의 전투씬을 잘 소화하는 아주 멋진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화 배우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겠지만 우리 미스 코리아 출신의 뭐 무슨 영화 배우나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그 1994년도 그 미스 월드 1위였다라고 해요. 정말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근데 굉장한 그 모성애로 어린 그 로물루스를 돌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역을 맡은 아주 예쁜 귀여운 토마스 생스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토마스 생스턴 너무 많이 영화에 뭐 스타워즈부터 시작했고 많이 나와서 얼굴이 다 익숙하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두 번이나 왔었고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연예가 좀 이런 데도 막 출연을 했었고요. 네, 지금도 뭐 왕자의 게임이라든가 뭐 영국 그 드라마요. 그다음에 넷플릭스에도 요즘 그 나오는 무슨 그 땅에는 신이 없다 이런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등장을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이 역할을 맡았을 때가 17살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12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로브 액츄얼리에서는 13살 때였는데 그 7살 역할을 했고요. 최강 동안으로 아주 유명한 배우죠. 아주 여기에서도 아주 야무지게 그
그 황제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배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좀 알았고 시대적 배경도 알았으니까 재미있게 영화를 감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 대해서 조금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자, 영화 속의 진실과 거짓. 자, 이걸 미리 알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뒤쪽으로 빼놔봤습니다. 일단 이제 사라진 구군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구군단들이 브리타니아에서 이렇게 평민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용맹한 군사로 다시 변해서 이제 그 새로운 제국을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그 구군단은 이렇게 뭐그 어떻게 되었는지 향후를 알 수 없는, 거치를 알 수 없는, 이제 뭐, 그러나 뭐, 바르코프바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저항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파르테아 제국하고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전멸했다는 설, 이런 설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보다시피 그,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하드리아누스 그 성벽 같은 경우도 요거 그 이제 그 관광지죠. 그래서 만리장성 다음으로 길이가 긴 그런 성벽입니다. 어떻게 현대적 기술도 없는데 그렇게 긴 성을 쌓을 수가 있는지 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엑스칼리버. 원래의 엑스칼리버는 EXCALIBUR 해가지고 이제 이 그 엑스칼리버인데 여기에서는 ES칼리버 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율리우스의 그 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셨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영화도 보고 다 봤는데요. 이제 새로운, 아마 이래요. 로물루스라는 인물이, 한 인물이, 자기 로마의 황제로서의 영화? 뭐 이것만 생각을 하고 그 미련을 두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제 정체되었을 거고 그게 고여 있다면은 뭐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죠.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좀 낯설고 뭐 적응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뭐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열심히 이제 그 변화를 그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고생하셨습니다.